제가 도쿄에도 집이 있는데 그 에비스라는 데 있거든요. 제가 좀 놀랐던 거는 한국 식당인데 외관만 보면 한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이 한국이라는 것만 알고 들어가는 건가?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거의 정원 초과해요. 다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어가 어느 대학이나 있고 제일 인기가 많은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생도 진짜 많아요. 10배 이상은 늘어난 거 아닌가요? 일본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케이팝인 것 같고 4차 한류 붐이라는 거는 케이팝 인기는 그 전부터 계속 이어왔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사랑의 불시착이랑 이태원 클라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4차 한류 붐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 그 기생충도 있었어요. 기생충도 아카데미 상 받고 일본에서 엄청 잘 됐었고 그런 거 복합적으로 온 것 같은데 제가 변화를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 1차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때문에 연사마 배현준 배우님 열광하는 팬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때가 한 50대 이상 여성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약간 케이팝 그렇게 확산되면서 2016년, 17년 그때쯤 해서 점점 또 케이팝 인기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젊은 사람 10대들이 정치 외교 역사 문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그것과 그 문화를 즐기는 거는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정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한일 관계라 이제 상관없이 한류 즐기는 사람은 즐기고 그렇게 바뀌는구나 싶었는데 2020년도 그렇게까지 한일 관계 좋은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이후로는 계속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드라마 케이팝 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화장품 인기도 대단하거든요. 그 화장품도 일본이 지금 수입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프랑스가 1위였는데 이제 한국이거든요. 한국 화장품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 정도로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국 관련된 걸 되게 좋아하고 제가 도쿄에도 집이 있는데 그 에비스라는 데 있거든요. 에비스가 전혀 한국이랑 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라주쿠도 그렇지만 한국 식당이 많이 생기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한국 식당인데 외관만 보면 한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내는 가게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건가? 한국이라는 것만 알고 들어가는 건가? 싶은데 그런 가게가 또 2개나 생겼어요. 그 정도로 약간 어딜 가나 지금 한국 관련된 식당이든 가게든 늘어난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계속 유행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신혼쿠보에서 뭐가 인기다, 핫하다라는 게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치즈 닭갈비였는데 갑자기 치즈 닭갈비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신혼쿠보에서 엄청 핫하대요. 근데 그게 아마도 그 닭갈비가 매운데 치즈가 들어가면 조금 부드러워지고 또 인스타에 좀 사진 올리는데 좀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유행이란 따로 또 일본에서 한국 음식이 유행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있더라고요. 그때 치즈 닭갈비도 그랬었고 이거는 계속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닭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아요. 동대문 그쪽에 닭 한 마리 거기를 일본 친구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몇 번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또 일본 사람 많이 있고 닭을 한 마리 이렇게 먹는 문화가 일본에 없어서 신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맛있어서 먹는 것 같아요. 닭 한 마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일단 식탁에 가위를 안 쓰거든요. 되게 와일드하다. 그걸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약간 일본은 모든 게 좀 섬세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좀 다 크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많이 다르긴 한데 일단 제일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는 저도 좋아하지만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나오냐라는 혼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반대로 일본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스키다시라고 하잖아요. 이자카야 같은 술 마시는 데 가면 얘기를 안 해도 뭔가 반찬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거 돈 받는 거거든요. 한 500엔 정도? 비싼 데는 10,000원 정도 받기도 하고. 근데 한국 친구들은 그거를 이거 안 먹을 거니까 돈을 안 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게 자리값이라서 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준다? 그거에 좀 감동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 다 먹으려고 해요. 남기면 실례라고 생각하니까
일본은 모든 면에서 국내 시장만 생각한다 했잖아요. 드라마도 계속 비슷한 걸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를 시즌 몇 번까지 계속 하는데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 그런 미도고문이라는 옛날에도 그런 대하 드라마, 그러니까 시리즈도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 좀 질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국 드라마들은 또 이런 것도 나와? 막 이런 그 소재도 그렇고 표현 방식도 그렇고 사실 제작비도 지금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본에서 못 만들 만한 드라마를 자꾸 한국에서 만드니까 드라마 팬들은 그것 때문에 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도 일본 아이돌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노래나 춤을 잘하지 않아도 약간 키우는 느낌? 그러니까 응원하고 막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K-팝 아이돌들은 엄청 긴 기간 동안 연습해서 완성된 상태로 데뷔하잖아요. 연습하는 걸 막 키우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성된 진짜 노래도 춤도 잘 춘다 막 이렇게 특히 젊은 세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유튜브나 막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좀 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그 전까지 넷플릭스가 그렇게까지 일본에서 얼마나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화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 집에서 못 나가니까 갑자기 넷플릭스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 드라마가 마침 좀 재밌는 것들을 했었던 거죠. 제가 기자 입장에서 정말 그게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12년에 지상파에서 한국 드라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 한국 드라마 팬들은 DVD를 빌리거나 비싼 케이블 TV 같은 거 계약해서 보기는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될 기회가 없어진 거죠. 비슷한 시기에 후지 TV 앞에서 혐한 시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TV에서 너무 많이 한국 드라마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K-팝 아티스트를 출연시킨다에 대한 혐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커서 후지 TV뿐만 아니라 방송국들이 약간 그것도 전체적으로 관계가 나빠진 것도 있고 거의 동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던 사람들만 보고 스카이캐슬 때 확실히 기억나는데 스카이캐슬이 재밌고 한국에서 대히트 쳤으니까 그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못 보는 드라마 기사를 쓰는 것도 좀 망설이게 돼서 고민했었는데 가격이 다른 케이블 TV 같은 것도 한 달에 6만 원 정도 내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엄청 많이 버는 사람만 계약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그때 아마 처음에는 10,0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도 포함해서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 재밌는 거 있네? 그때 이후로 스카이캐스트 포함해서 그때까지 못 봤던 한국 드라마 한꺼번에 넷플릭스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 거까지 포함해서 갑자기 볼 게 많아져서 크게 유행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좀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안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고, 무섭다고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문화 기자니까 다 즐기긴 하지만 제일 저는 전문이 영화다 보니까 영화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2002년에 처음 왔을 때 지브로라는 영화를 했었거든요. 지브로라는 영화가 제가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대사가 거의 없는 영화거든요. 할머니랑 아이가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영화인데 이렇게 작은 영화를 한국 관객들이 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극장에서 많이 느낀 게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대해 관심이 생긴 처음이었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관객 수가 줄었는데 그래도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저는 그런 경험 별로 없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막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대히트 영화들은 뭐 1,000만 넘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영화를 대중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문화가 있구나라는 게 되게 있었어요. 일본 사람끼리 많이 하는 얘기가 버스 타는 게 어렵다. 일본에서 버스 타는 일도 많이 없긴 한데 일본은 버스가 천천히 다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시간에 출발을 해요. 도로 상황에 따라 좀 오는 시간은 틀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출발하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시간도 계속 바뀌고 근데 그것보다 타는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끼리 얘기할 때 맨날 그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뛰어야 되고 막 이쯤에 오겠지 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런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버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유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본어에서 온 거지만 일본에서는 유도리의 뜻이랑 한국에서의 유도리의 뜻이 다르거든요. 일본에서는 여유거든요. 유도리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윤돈성이잖아요. 한국 분들은 모든 면에서 윤돈성 있게 좀 하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약속이라던가 그런 거는 일본에서는 한 일주일 전쯤에 어디서 몇 시 막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막 정하고 막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며칠이라는 것까지는 정해도 몇 시 어디서까지는 거의 당일에 정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시간 있냐 막 어디 있냐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그거는 지금까지는 되게 불편해한다기보다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은 전화를 안 해요. 전화하면 놀래요. 무슨 진짜 일이 있거나 지금 급하게 얘기해야 되는 뭐가 있는 것 아니면 거의 전화를 안 하거든요. 친한 사람도 경험상 20대 후반쯤에 전화가 오면 거의 결혼하는구나. 청첩장 보내기 전에 결혼한다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 전화가 안 와요. 한국에서는 쉽게 전화를 하잖아요. 일이 없는데 전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막 그러고. 일본에서는 없어요. 일본은 일단 지하철 안에서 통화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통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 가서 받자라던가 그런 식으로 늦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안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아야는 전화 안 받는다고.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는 영화 체인소맨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개봉한 지 한 일주일 사이에 한국에서도 개봉했어요. 이게 한국 분들이 못 기다리는구나 싶었는데 한국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하는 거는 대부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1년 정도 걸릴 때도 많고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작업을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긴 한데 한국은 진짜 모든 게 빠르구나라는 걸 또 실감했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다 빨리빨리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진짜 불편해요.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차이가 일본은 디지털화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아날로그밖에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 없이 사는 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그게 거의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은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잔고증명 같은 거 떼려면 한국에서는 그 자리에서 한 1분이면 내주거든요. 일본에서는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거에 왜 시간이 걸리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 일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한 3, 4일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 일을 벌려면 진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진짜 그거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2002년에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거의 못하고 와서 제가 일본어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쳐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또 이대 통번역 대학원 들어갈 정도로 중국어 전문이었는데 언어 감각이 있는 언니여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긴 했는데 언어 교환 이렇게 수업처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잡담하다가도 뭐 밥 먹고 막 얘기하다가도 이거 다시 해봐 하고 막 발음 고치고 막 그런 교육을 받아서 되게 1년 만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원래 한국 문화 좋아하고 하니까 영화든 뉴스든 책이든 되도록 시간 있는 날 한국어를 접하려고는 했었어요. 지금 어학연수 오는 젊은 친구들이 올 때부터 한국어 잘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때랑 다른 게 드라마를 얼마든지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있으니까 저희 때는 한국 드라마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기는 K-팝이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 아이돌들이 잘생겼잖아요. 잘생겼고 자상하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남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환상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늘어났죠. 제 주변에는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거의 정원 초과해요. 다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2002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유학했을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외국어 대학교는 막 그런 데는 있겠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없는 데가 많았고 제2외국어니까 저희는 독일어라던가 프랑스어라던가 뭐 그런 거였어요. 중국어도 있었죠. 지금 한국어가 어느 대학이나 있고 그것도 인기가 많고
제일 인기가 많은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생도 진짜 많아요.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유학생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10배 이상은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부분 어학연수로 오는 거였는데 교환학생도 늘어났고 아예 1학년부터 입학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대학교 입학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어학단이 제일 큰 거는 연세대거든요. 그래서 연세대가 서간대도 있고 하니까 신촌 쪽에 일본 사람 많고, 그리고 일본인 학교가 상암동 쪽에 있어서 주재원들은 상암동에 많이 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부 이천동 거기에 일본 사람 주재원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너무 비싸져서 상암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의견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의견이 있어도 약간 말 없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나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약간 그걸 눈치 못 채는 사람이 나쁘다인데 그 차이가 큰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엄청 많고 아는 커플도 대부분 한국 남성이랑 일본 여성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유학생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90% 정도 여성인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지내면서 사귀게 되고 결혼하는 경우도 확실히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들으니까 일단 연락 빈도가 많죠. 그러니까 뭐 수시로 카톡이든 전화든 수시로 연락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경험 별로 없다 보니까 엄청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뭐 기념일을 챙겨주거나 열정적인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관장에 가서 같이 했는데 또 이렇게 첩부 집회로 탄핵에 성공하고, 왜냐하면 일본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뭔가 시민들이 나와서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거 그때도 느꼈었어요. 콘서트 같은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이런 나라다, 뭔가 정치나 사회를 바꾸는 나라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나리카와야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9년 동안 아사히신문에서 신문 기자로 일을 하고 2017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2016년에 아직 아사히신문에 있는 상태로 대학원 시험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가 촛불 집회 제일 크게 했었을 때였거든요. 시험 보러 온 김에 보자 하고 막 시청 쪽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그냥 호텔로 들어가서 TV로 보고, 그때 한 3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다가 그 다음 해에 1987인가? 그 영화가 나오면서 이거였구나. 민주화 운동 때도 한번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촛불 집회로 탄핵에 성공하고 성공 경험이 계속 이어가는구나 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왜냐하면 일본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한국이 좀 부럽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크게 보도됐었고, 2017년에 와서는 그때도 계속 촛불 집회를 계속 했었잖아요. 몇 번은 갔었어요. 저도 관장에 가서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일본에서 생각했던 시라는 게 좀 위험할 것 같고 경찰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말리고 막 그런 거를 상상했었는데, 약간 행사 이벤트 느낌? 콘서트 같은 모여서 막 노래도 하고 생각보다 평화롭게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자리에서는 무섭지 않고 막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시위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는 주변에 영화 관련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12월 달에 그 주말에 영화 행사를 하다가 거의 영화인들이 빨리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막 가는 거예요. 영화인들도 참여하는구나 하고, 그때 저는 추워서 안 갔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갔었고, 박찬욱 감독님이 빵인가 나눠주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영화 관계자들이 많이 가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 응원봉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보도됐었거든요. 약간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 관련된 시위 운동 막 그런 걸 별로 안 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그 세대가 참여하는구나 라는 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 위험한
다른 거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무사히 귀가하는 그런 행사로 바뀐 것 같고, 그거를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음식이라던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협조하고 다 같이 즐기면서 운동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세월호 때도 현장에서 취재를 진도 팬목강 그쪽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음식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거도 일본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뭔가 시민들이 나와서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거 그때도 느꼈었어요. 일본에서 크게 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 비하면 한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영화 쪽을 하니까 촛불 집회가 일본에서도 엄청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택시 운전사라든가 1987이라든가 그런 영화들이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민주화 운동이 촛불 집회랑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이런 나라다, 뭔가 정치나 사회를 바꾸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거를 배워야 한다, 시민들이 너무 조용히 있지 말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좀 바뀐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직접 촛불 집회를 봤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약간 좀 생긴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사실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그 러브 스토리만 잘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 한류 팬들이 약간 그런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택시 운전사 때부터는 남성 팬들도 좀 많이 늘어났고 관객들 층이 바뀐 것 같았어요, 제 느낌으로. 일본 사람들이 의견을 낸다거나 주장한다는 거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사람들은 좀 불편한 사람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거를 크게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 2018년쯤에 미투 운동이 많이 퍼졌었잖아요. 그때 일본은 조용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투가 좀 확산됐던 시기였는데 일본은 조용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일본은 미투는 조용해?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일본 여성들이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불리한 입장 그런 걸 많이 겪어왔지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진 않고 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치 관련해서 뭐 특히 이게 아베 정권 때 비리 같은 게 좀 많이 거론됐었는데, 거기에 목소리 낸 사람들도 있었고 언론 보도도 꽤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결과적으로 없었잖아요. 계속 시민들이 뭐 목소리를 내봤자 좌절하는 그런 걸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근데 내봤자 안 된다라는 포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길거리에 나와서 운동하고 막 그런 거는 지금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SNS에서 연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서 막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SNS로 목소리 내는 사람은 좀 늘어났구나라는 건 좀 느껴요. 투표율 자체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낮고, 특히 개인적으로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신문 기자다 보니까 신문 기자끼리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적으로 친구랑 정치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가족끼리도 거의 안 하고, 그거 뭐 물어보는 거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치적인 거를 피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데이터를 제가 지금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학생 때도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한일 학생들이 교류하는 자리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일본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한국 학생들이 되게 정치에 관심 많다, 일본 정치까지 잘 안다, 그거에 일본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강연했을 때 어떤 고등학생이 일본은 왜 세습위원이 많냐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일본 사람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등학생이 알고 그걸 궁금해하지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뭐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기는 했는데, 세습이라는 거 자체가 좀 일본이랑 한국이랑 많이 관점이 다른 것 같고, 일본은 약간 전통을 지키는 느낌? 네, 이어가는 거를 좋아하니까 뭔가 한국에서는 그게 기득권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은 세습 국회의원에 대한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개인주의일 수도 있는데 국내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해외로 많이 실제로 나가기도 하고 시장 생각할 때도 해외 시장부터 생각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국내만 생각하고 가까이만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권 보유율이 일본은 17%밖에 안 돼요. 한국은 통계에 따라 다른데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확실히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일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가지만 안 나가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바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국에 유학 온 거는 2002년이거든요. 그때는 한류 붐 전이라서 더더욱 뭐 하러 가냐 한국에 왜 가냐 그런 느낌이었고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한류 붐도 되게 오래됐고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유학 오니까 특별한 일은 아닌데 일본 사람 전체를 생각하면 유학 가는 사람이나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랑 소수라는 거죠. 제가 아사히신문 도쿄 본사에 있었을 때가 2015년, 2016년 그때쯤인데 그때 신호쿠보라는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진짜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그 혐한시 때문에 거기서 많이 하니까 되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진짜 많이 주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뭐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혐한시에 던져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있긴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목소리도 내긴 하는데 저도 그때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그 서점에 가면 혐한 관련된 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고 한국 분들이 또 여행 와가지고 이런 풍경 보면 진짜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반대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안 좋아도 한국에서 그렇게 반일 책들이 이렇게 막 많이 쌓여놓고 막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좀 많이 심했어요. 엄청 심하게 그렇게 됐다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목소리도 좀 커지고 그리고 혐한 시위 자체가 법으로 못하게 했으니까 많이 괜찮아졌죠. 진짜 안 좋은 시기에 도쿄에 있다가 제가 한국으로 와서 잘 모르고 있다가 코로나 때 들어가니까 코로나 때 다른 데는 사람이 없는데 시니어크보만 진짜 많은 거예요. 뭐냐면 그때가 살짝 한류 붐이라고 했었는데 한국에 못 가는 대신 또 코리아타운에 가서 한국에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때는 취재할 게 있어서 가긴 했는데 치킨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2020년에 엄청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게 PPL로 치킨이 나왔었거든요. 일본은 치킨 먹는 습관이 없어요. 카라게 같은 치킨 비슷한 거는 있는데 치킨은 거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 먹는 그거를 따라한 건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때 치킨 먹는 문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어서 한국 치킨 먹고 싶다라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신협구구에 갑자기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취재하러 갔었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태원 클라스도 되게 인기 많았는데 그게 또 포차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포차 얘기다 보니까 그 전까지 한국 식당이나 한국 마트에서 참이슬이나 막 그 한국 소주 가끔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뭐 일반 마트, 편의점 뭐 어딜 가나 소주가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여행업 관련된 사람들은 크게 피해를 보는 거니까 괜히 그런 얘기를 해서 중국이랑 대립하게 돼서 지금 한일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좋아졌는데 또 나빠질까 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조금 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국과 막 중국도 포함해서 좀 아시아의 나라들이 민감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세게 나가는 거는 저는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높게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타카이치 촌리가 되기 전에 타카이치 촌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정치에 잘 모르는 편이지만 주변에는 기자들이 잘 알잖아요. 안 된다고 했었는데 되니까 지지율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좀 실언 같은 것도 많은 것 같거든요. 하면 안 되는 말을 좀 많이 막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젊은 층에는 세게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경제적인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타카이치 촌리가 아베 촌리를 이어가는 느낌은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실제로 아베노믹스라고 아베 정권 때 경제가 좀 잘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어갈 거다. 또 타카이치 촌리가 되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층 좀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타카이치 촌리의 인기를 보면서 생각났던 거는 고이즈미 촌리거든요. 고이즈미 촌리가 되게 인기 많았는데 그때도 되게 말이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좀 인상적인 말을 많이 던지니까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다가 고이즈미 촌리는 엄청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그 내용 자체는 좀 안 좋은 말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좀 세게 확실하게 막 이렇게 보여주는 정치인에 끌리는 거는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괜히 그런 얘기를 해서 중국이랑 대립하게 돼서 이걸로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세게 얘기해서 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는 그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언론에서는 많았지만 결국은 지지율을 보면 대중적으로는 그걸 지지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내만 생각하면 투표에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세게 나가면 국민들이 좋아하네? 계속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돼갈 수가 있어서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타카이치가 촌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취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인기는 지금 많지만 일본이 좀 국제적으로 괜찮은가? 입장이 좀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확실히 있고 근데 그게 소수파라는 거죠. 저는 이시바가 낫다고 생각했었고 이시바 촌리가 그만두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만두니까 근데 타카이치 촌리보다는 고이즈미가 낫다였어요. 예상이 아무래도 고이즈미가 되겠지? 라는 게 제 주변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얘기는 야당이 싫어하니까 지금 자민당은 여당이지만 소수 여당이니까 야당이랑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을 대표로 하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돼서 그리고 예상이 좀 많이 벗어났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거의 한일 포럼 같은 데도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그 자민당 천재 선거 전에 그때 분위기는 대부분 고이즈미가 될 거라는 거였어요. 아베 촌리도 약간 그런 자세였던 것 같고 그거를 이어간다는 거를 좀 어필을 하는 측면도 있고 특히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세게 나가는 거는 특히 안보죠. 안보 쪽에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코이즈미 촌리, 아베 촌리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말은 그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코이즈미 때처럼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인기를 얻는 거는 괜찮은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조금 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타카이치 촌리가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는 좋은데 사실 뭐 야스쿠니라던가 한국과 막 중국도 포함해서 좀 아시아의 나라들이 민감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지금까지 하는 거를 보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가 되게 오랫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좋아졌는데 또 나빠질까 봐 그게 제일 저는 걱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말을 할 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게 특히 아시아의 나라 저 같은 한국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타카이치 촌리의 발언에 좀 배경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퍼졌던 것 같고 이게 여행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오버 투리즘이라고 일본 사람들 좀 일상생활 특히 교토 같은데 너무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중국 분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너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해요.
막 목소리도 크고 쓰레기도 버리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부동산 매입해서 몇 개 있었는데 민박 같은 걸로 쓰려고 살고 있는 일본 사람 내쫓고 월세를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쫓겨나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뉴스에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 못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감정도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7월 달에 참의원 선거 때 갑자기 참전당이라는 전당이 있긴 있었는데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전당이 갑자기 표를 많이 얻은 게 일본인 퍼스트라고, 일본인 우선주의, 그러니까 외국인 우선적인 정책 때문에 일본인이 살기 힘들다라는 주장으로 해서 근거가 없는 말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갑자기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임금은 별로 안 오르고 생활이 힘든 거에 불만이 외국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게 제일 중국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사카 다녀왔는데 이미 오사카의 그 친구들이 중국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실감 날 정도로 없어졌구나라는 걸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좁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근데 그것도 뭐 숙박업이라던가 여행업 관련된 사람들은 크게 피해를 보는 거니까 문제는 문제죠. 오사카는 진짜 많이 오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많이 오지만 중국 사람도 많이 오고, 최근에 갔던 데가 그 외국인이 진짜 많이 오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 진짜 없어졌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품위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촌리가 그런 말을 하다니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은 거 보니까. 진격의 거인 같은 것도 특히 일본 사람들은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런 말을 또 촌리가 했다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마운트를 취하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사야 되나? 그런 말을 해서 그 SNS에 그거를 본인이 올린 건데 그걸 좀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우위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쓰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안 쓰지만 일본에서는 약간 촌리가 그런 말을 써? 막 이런 느낌도 있고, 그 외교 자리에서 자기 우위를 과시하다? 그것도 옷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또 SNS에 올리나? 라는 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그것도 갈렸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일본에서 연말에는 유행어 대상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근데 유행어 대상이 됐어요. 한 해 제일 핫한 말이 그 말이래요. 헌신적으로 모든 걸 국민들에게 바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네요. 이게 진짜 타카이치 촌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타라이데모도 되게 유행어가 됐다라는 발표 뒤에 되게 욕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무슨 지금 시대에 하타라이데모야 라는 사람도 있고, 뭐가 문제냐, 촌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막 이렇게 약간 양극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이 좀 심해질 수도 있어요.